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오밤중의 뉴스 장용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참 옛날 같으면 10월의 마지막 밤, 어떤 노래가 상당히 많이 들릴 그런 날인데요. 이번 올해만큼은 10월의 마지막 밤, 그 마지막 밤을 알려주던 그 노래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수 이용씨의 잊혀진 계절, 참 유명한 노래죠.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그렇게 시작되는 그런 시작되는 노래였는데, 원래 10월 31일이 되면 늘 틀던 노래였고, 참 어떻게 보자면은 그 노래 한 곡으로 이용 씨는 지금까지도 뭐 연금을 탄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만큼은 그 노래를 듣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노래를 트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민망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월요일인 오늘 역시도 그 충격에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막막하네요. 여기 지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다들 그 공허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여기 들어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제 목소리가 위로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된다니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위로가 필요한 이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3월 달에 대선 지는 날까지도 화가 나긴 했지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라가 망가지는 것만 남았다. 나라가 망가질 것 같다.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끝도 모르게 나라가 망가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잡자마자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숱한 생명들을 희생시킨 이 정권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두고 보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지금 최악을 달려가고 있는데도 참 답답하고 황당한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 내지 4%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갤럽 조사 결과로는 30%를 훌쩍 넘어간 모양입니다. 이유는 서울과 TK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그닥 많지 않아요. 오히려 PK에서도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과 TK에서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적폐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적폐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면 우리도 뭉쳐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우리 다시 하나로 단결하고 뭉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적들이 뭉칠 때 우리가 분열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패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면요, 앞으로 적어도 2, 3년은 우리가 고개를 들기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편으로는 저 역시도 너무나도 충격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방송을 기다리고 계실 많은 분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새싹 밝히는 님, 새싹 닦는 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로얄블루님, 어이없다 서울 하셨고요. 비비안님, 진짜 참담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의축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하시면 축출하자고 하신 이영종님 계시고요.
다들 미쳤다. 이 찍들 정신 차리라고 하신 분들 계셨습니다. 서울 시민들 참 문제의식이 없네 라고 하신 분들 계셨군요.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늘보리님, 김보미님, 홍실빈님, 새싹박느님, 김아영님, 베리님, 고강민님, 자유부인님, 조종일님, 예, 고광민님, 강윤선님, 김기임님, 학교매점님 이렇게 오셨고요. 한꾸모님, 도전님, 땅꾸님, 예, 가빅제이님, 성인젤라님, 김아영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김종희님도 계시고요. 세종이 튜브도 오셨네요. 우리의 봄님도 오셨습니다. 김용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용진님은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 이번 이태원 사고 원인이 마약 투여한 사망자가 여럿 있다고 조작 발표할 것 같아요. 책임 회피로 검찰과 하수인 등에서 조사할 것 같다. 예, 조작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죠. 예, 마약을 지금 벌써 뭐, 토끼 머리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끼 머리띠를 한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녀 사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우리 세월호 때 보면은 유병원이나 구원파나 유병원을 제가 뭐 두둔할 생각 전혀 없고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그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웠던,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우려도 됩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괜히 또 책임을 더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단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검찰의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핸드폰 비번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검찰이 지금 김용 부원장을 향해서 가족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라, 뭐 이딴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웃기죠? 검찰이나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검찰이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라는 둥, 가족을 챙기라는 둥, 이딴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뭐 한편으로는 설득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협박의 다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협박이죠. 가족이나 챙기세요. 그럼 가족을 위협하겠다. 가족도 해코지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만 해도 보면은 그 동거인하고 그 동거인에서 태어난 그 자녀하고 그들을 그 볼모 삼아서 위협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밖에도 검찰이 피의자의 가족 혹은 피고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위협 또는 협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리실 겁니다. 당장 뭐 정경심 교수 수사 과정에서도 그 단국대 장모 교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들과 교수를 협박했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동양대 조교에 대해서도 뭐 징계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놨다든지 이런 검찰의 위협, 협박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은 널 다른 방식으로도 해코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검찰의 낡은 수법이 또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행태, 협박과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태원 참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헛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갑자기 팩트체크 이래가지고 일방통행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용산구청이나 경찰들은 그렇게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경찰은 항상 보면 1년, 2년 단위로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골목길에서 일방통행은요, 그 현장의 지휘관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아무리 그렇지만 골목은 항상 일방통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 정말 많이 몰려가지고 어쩔 줄을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그럴 때 일방통행을 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오늘 공개된 또 다른 자료 중에 하나는 경찰이 골목길에서 인원을 통제하고 있던 모습들이 실제로 확인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통행 한 적이 없다라는 뭐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벌써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그러나 꼬투리 백날 잡아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일방통행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투입돼서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건 옛날부터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여기가 바로 출발점이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옛날보다 못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옛날하고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제 헌법 34조 6항 때문입니다.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확하게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 무엇이 부족했느냐, 아니 아예 하지도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지.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구체적으로 일방통행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데 조선일보 정말 못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은 짓밟아 버려야 돼요.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윤석열 어용 언론, 이런 거 뭐 윤용 언론이라고 그러겠죠. 윤용 언론, 친윤 언론이라고 할 수 없겠죠. 친적폐 언론, 적폐 성향의 언론 조선일보, 그들의 가짜 낡은 선동을 제가 오늘 폭로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요, 서해에서 월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결국 북한에 의해서 사망한 이대준 씨 사건입니다. 이대준 씨 사건에서 현재 국회에서 이대준 씨 사건 관련해 가지고 SI, 스페셜 인텔리전스, 특별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특별 취급 정보를 확보했고요.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SI 안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2차례 등장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할 정도로 원본 자료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 오늘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북을 조작했다느니,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삭제했다느니 이런 얘기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월북이라는 단어 2차례 등장한다. 특히 감사원에서 월북을 조작했다, 월북 조작이라고 주장했던 게 간자체가 쓰여있는, 한자가 쓰여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쓰는 간자죠. 간자가 쓰여있는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는 등,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됐다는 등, 그래서 붕대를 감고 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자료에 나오는 거죠. 근데 둘 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SI 자료에는 간자체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도 없고요. 중국 어선에서 구조를 했네 말았네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실 없는 거예요. 당시 인근 해역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도 안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됐네,
간자체 구명조끼가 있네. 이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감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관련자들은 징계 혹은 탄핵을 당해야 됨이 명백해졌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열부터 싹 오르고 있네요. 예. 우리의 봄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님, 그 다음에 전 해경청장 석방해야 되지 않나요? 예. 제가 볼 때는 구속 적부심 절차를 거쳐서 석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게 돼버렸어요. 이분을 감옥에 가둔 이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그 중요한 첩보 자료를 삭제했다. 또 한 가지는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조작했다. 이 두 가지 혐의였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혐의 모두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국회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따라서 서욱 장관을 비롯해서 전 해경청장은 석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구속되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그 증거 자료를 조작 과장했는데 이것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준 셈이 돼버렸죠. 따라서 이 판사에 대해서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정인수님, 썩은 검찰 양심 팔지 마라 라고 하셨고요. 아이고 이런님, 판사가 미친놈이라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백사님, 민주당은 좀 당차게 밀어붙여라. 눈치 챙겨님,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셨네요. 자, 로이맘님, 장 기자님 반가워요 라고 하셨고요. 예, 크림수왕님, 판사도 탄핵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탄핵 제도는 임명권자가 쉽게 해임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이거나 혹은 해임을 해야 하는데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그러니까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징계 조치를 통해서 해임, 파면을 해야 함에도 임명권자가 하지 않거나 또는 임명권자가 해임, 파면을 할 권한까지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국회가 나서서 해임과 파면을 시키는 제도가 탄핵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나 판사, 검사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 경우라든지 판사가 정치적인 판결을 하여서 멀쩡한 생사람을 잡은 경우라면 그거는 해임과 파면의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못하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탄핵이 되느냐 마느냐의 정도는, 탄핵이 될 것이냐, 탄핵이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정도는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 혹은 임명권자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로, 신임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임, 파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을 우리나라가 2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받아들여졌고 한 번은 안 받아들여졌는데, 불법행위가 존재하나 그 불법행위가 모두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회수당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이 박탈당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해임, 파면이 된다, 탄핵이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국민의 신임을 상실할 정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는요, 제가 다음번에 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 지금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협박을 했다고 하죠. 가족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생을 좀 돌아보시지요. 공개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협박은 아닙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협박,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위해의 고지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틀림없죠. 협박과 강요라고 할 때는요, 위해의 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위해의 고지. 너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해의 고지라고 하는데, 가족 챙겨라 이 말을 위해의 고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가족 챙기라고 하는 말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다? 예, 가족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죠. 특히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례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국회 청문회가 끝날 무렵에 그때 그 법사위원장 그건 누구였나요? 그 사람이 조국 장관한테 그랬죠. 가족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가족을 감옥에 보내놓고 장관하면 뭐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 나시죠? 예. 바로 그것을 생각한다면 가족 챙기라는 말은 명백한 위해의 고지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자, 근데 검찰 역시 모를 리가 없죠? 알고서 했을 겁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검찰 역시 자신들이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는 겁니다. 자, 가족을 챙기랍니다. 야, 협박 참 이렇게 하는 수가 있나요? 자, 하나하나 좀 챙겨볼게요.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수사 어떻게 진행 중이냐? 예. 아마 김용 부원장을 몇 차례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불러놓고 혐의에 대해서는 별로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뭡니까? 유동규로부터 정치자금 8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억에 대해서는 별로 질문이 없어요.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받았으면 어디다 썼는지, 진짜 이재명한테 줬는지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뭐만 물어보느냐? 이재명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느냐? 그 다음에 대장동 이 사업의 초기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자꾸 묻는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명백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수사하겠다. 수사가 한 건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건을 물고 계속 들어가겠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검찰 작년, 재작년 이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그 행태를 보면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던 거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축구 좋아하고 SNS 많이 하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라. 깡패 수사하면서 그런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찍힌 돈다발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무슨 명백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볼 때 이 검찰의 이런 질문은 또 다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어떤 꼬투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참 돌고 돌아서 다시 대장동으로 돌아왔는데 대장동 수사가 아니고 처음에는 대장동에서 뇌물 받았다 그러더니 맨 처음에는 대장동 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효과를 과장했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과장했다. 이렇게 수사를 하더니 그 두 번째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재명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라고 하더니 그것도 안 되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그 허가 과정에서
배임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을 오더니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쌍방울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 성남 FC로 넘어가더니 결국 다시 돌아와가지고 대장동 일당들한테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넘어오죠. 결국에 뭐냐면 검찰은 자신들이 한번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물고 뜯고 하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검찰의 행태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김용을 불러놓고 뭘 하고 있다? 진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묻지는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여기서 나오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새로운 수사를 하겠다. 그런 수사를 하는 꼬투리를 잡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은 뭐 지금 뭐 증거를 다 확보한 것처럼 건설이 떵떵 치지만 실은 증거가 별로 없다. 물어볼 내용이 별로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내용은 없고 자백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쩐다? 가족을 챙기시죠?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특히 재밌는 거는요. 이 김용을 불러놓고 유동규가 말했던 그 상자, 가방 제시도 안 하고 있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구속까지 시켰어? 이해가 안 되죠. 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 상자? 유동규가 말하는 돈 상자. 돈은 꺼내주고 상자는 되돌려 회수해 가지고 왔다는 바로 그 상자. 돈은 꺼내주고 가방은 다시 가지고 왔다는 그 돈가방. 이거를 제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갖고 있다며. 그럼 제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못하죠. 당연히. 왜? 그 상자가 그 상자인지 그 가방이 그 가방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응? 자, 그러고 한다는 얘기가 가족을 챙기라는 둥, 인생을 돌아보라는. 아니, 짓깎게 뭔데 인생 돌아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가짜는 거지, 이거는. 이쯤 되면은. 아니, 지가 뭔데 오버를 하고 난리야.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검찰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검찰의 행태를 언론이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한겨레 신문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목은 그럴싸하게 뽑아놓고 내용상으로 뭐라고 했다? 결정적인 순간에 법정에서 제출하려고 지금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뭐 이딴 식을 쓰고 있어. 야, 한겨레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한테 붙어먹어가지고 검찰 편을 들었다고 그러냐? 야, 진짜 인간들이 한겨레 이제는 더 이상 한겨레가 시민들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뭐 그런 택도 아닌 소리라고 해. 아니 누가 지들 보고 민중의 편에 서달래? 적어도 검찰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검찰의 입장을 마치 대변해 주듯이 검찰 대변자인 양 그렇게 따벌따벌 하지는 기사를 쓰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그게 그러고도 기자냐고. 한겨레가 뭐 신뢰 보고서 이런 거를 지금 내놓고 있는 모양인데 신뢰 보고서 백날 첫날 내봐요. 이딴 기사 한 번이면 그 신뢰 작살 나는 거야. 아유, 들도 안 돼. 자, 어쨌든 이 검찰의 이 같은 행동, 가족을 돌아보라는 둥, 스스로를 챙기라는 둥, 이딴 얘기를 하는, 협박을 하는 이유는 김용 부원장이 현재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궁지에 몰린 검찰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동규한테 돈 받은 것도 없고 받은 게 없으니 돌려준 것도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죠.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여기에 뭐라고 말을 못해. 한동훈 사례 때문에 강제를 못하는 거야.
한동훈 같은 경우 보세요. 핸드폰 압수수색을 하러 왔는데 핸드폰 안 뺏기려고 그 검사하고 몸싸움까지 벌린 놈 아닙니까? 그랬잖아요. 한동훈 찌는 핸드폰 안 뺏기려고 몸싸움까지 해놓고서는 아니 민주당에서 우리 당사에 못 들어온다고 한 게 뭐 어때서? 한동훈 찌는 몸싸움 했잖아. 몸싸움 해놓고서 뭐 했다? 오히려 지가 압수수색 나온 검사를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압수수색에 저항을 했단 말이야, 지는. 몸싸움을 했다고. 민주당에서 몸싸움 했어? 몸싸움은 안 했잖아. 자, 우리 이제 한동훈의 화법대로 좀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한동훈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뭐 5.18 때 여성에게 뭐 쌍욕 한 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한테 얘기를 해야지. 압수수색 안 받으려고 몸싸움 한 분이라고 해야겠죠. 압수수색 안 받으려고 몸싸움 한 분, 한동훈. 지나 잘하라 그래. 그러고도 무슨 법무부 장관이야, 이씨. 자, 어쨌거나 지금 검찰 수사는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당장 유동규의 자백을 두고 말이 되느냐라는 반박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돈가방 건네줬다. 돈상자 건네줬다. 그런데 돈상자는 건네줬는데 상자는 다시 가지고 왔다. 돼가지고 왔다.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돈을 어디서 건네줬다? 길거리에서 건너줬대. 아니, 저는요, 2, 30만 원 이런 것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건네주려니까 좀 걱정되고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 다음에 혹시 뭐 갑자기 뭐 소매치기라도 덤벼들지 않을까 좀 걱정되더라고. 길거리에서 지갑 여는 것도 사실 약간 조금 주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길거리에서 억 단위 돈을 건네줬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 방 있다, 뭐 이너서클 방 있다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검찰로서도 상당히 지금 과거와는 다른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쯤 되면 여론이 막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아주 그냥 뭐 그 나쁜 놈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야. 조국 장관 때 그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잖아. 근데 그게 먹혔거든. 근데 이번에는 안 먹혀. 그러니까 곤란해지기 시작했죠. 조국 장관을 수사할 때 그 검사가 지금 그 검사잖아요. 강백신. 자, 특히 지금 검찰이 민주당 압수수색한 거 이게 또 지금 상당히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의 행보를 좀 막고 있는 것이 돼버렸어요. 왜냐? 가지고 온 파일에 아무것도 있는 게 없고 사실 사건과 관련도 없는 파일을 가져간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역풍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 검찰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뭐 가족 챙기라는 이딴 소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지금 상황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자신들이 마저 엄청난 걸 가지고 있고 수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렇게 허세를 떨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허세를 꼭꼭 집어줘야 할 언론이 오히려 검찰의 대변자가 돼서 위기에 처한 검찰을 살려내 주려고 구조를 해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 검찰의 충실한 검찰의 충실한 앵무새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개인 검찰, 검찰의 개인 언론. 참 나라 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 욕가라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개가 된 것 중에는 한겨레 신문 빠지지 않더군요. 아니 더 하면 더 했지. 한치도 나온 게 없더만. 문제는 데스크가 이런 걸 좀 걸러주고 문제점을 꼭꼭 집어줘야 되고 검찰이 하는 얘기를 좀 제대로 야 이거 이상하지 않니? 의문을 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데스크 역시 예스맨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뭐 통과 이렇게 된 거야. 후배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말이야. 혹시 뭐 후배들이 대자보라도 붙일까 싶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단 말이야.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데자부가 아니라 데자뷰 테레비가 붙어도 싸울 수 있지.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지. 참 답답스럽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언론 개혁을 꼭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한겨레 신문 망가진 거 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장악을 하고 그 엘리트들이 민중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고 견제를 받지 않으면은 어디든 간에 이익 집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게 명백해졌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민중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민중들과는 아주 다른, 아주 고귀한 존재, 아주 똑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다, 니들도 우리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늘 깨우쳐 주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시민, 민중의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되죠. 근데 한겨레 신문, 미디어 오늘, 경향신문 똑같이 지금 어찌 된다? 민중의 비판과 견제를 팬덤에 의한 팬덤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아니 뭐 팬덤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그 팬덤에 따른 그런 그 불합리한 비판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팬덤 이러면서 극렬 지지자라는 둥, 뭐 친노, 친문, 뭐 친명 이러면서 그런 비판 자체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옳은 길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 엘리트의 오만한 사고방식이 지금 오늘날의 미디어 오늘이니 한겨레니 경향신문의 문제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죽인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죠. 하여튼 뭐 이 얘기 앞으로 두고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한겨레 신문 대신에 우리가 민중의 새로운 언론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